번째 시간 정관 시작하겠습니다. 그 세무사회에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선생님? 세무사회에서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세무사회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보면 세무사 전용 메뉴가 있고요. 왼쪽에 여기 보면 회원 지원센터라고 해서 카테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무 컨설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담위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여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자료실에 보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간 자료가 다 제가 올린 거예요. 제가 이제 올린 거고, 여기 정관 보면 정관 사례하고 뭐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이제 있는 거 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상법 절차 관련된 서식으로 이제 결산 보고서, 이게 오늘 강의에선 빠져 있지만 이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결산 보고서 가지고 별첨해서 제가 엑셀로 이거 만든 거거든요. 엑셀로 해가지고요. 우리 직원분들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엑셀로 해가지고 3월달이면 기업체 제가 이거 가지고 보고해요. 3월달에 결산을 할 때. 근데 3월달에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지고, 특정해서 결산 보고서, 손익 현황 및 대충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알려드리고요. 재무 상태, 주요 재무 상태하고 외부 회계 대상 여부 이제 체크하는 거하고, 배당 가능 확인하고, 주요 재무를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자산 부채 주요 변동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하고 재무제표하고 이제 계정 하나하나 잔액 서로 크로스 체킹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합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그 채권 채무 다 맞춰서 기장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직원분들도 일부 계시죠. 근데 이제 직원분 오시니까 세무사님이 안 오셨을 거니까. 세무사님들 이거 이제 작성하게 되면 이게 좀 손이 갈 수도 있는데, 주식가치 평가, 대충 주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하고, 이혼 보수 얼마를 할 건지 의사결정합니다. 최근 3년간 손가 보상비를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30에서 40% 안에 걸리게끔 보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봉 얼마 하시고, 그 다음에 배당 결정, 올해 배당 얼마 할지 같이 의사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세무사의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시면, 조정료 1,000만 원 넘게 청구해도 안 깎습니다. 진짜입니다, 세무사에. 조정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효과 봤다고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다 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요거 하실 때는 이거 오게 하세요, 사무실로. 가시면서 하는 거 3월달에 그렇지 많으시면 못 합니다. 사무장을 보내시든가.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 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지금 이익이 출범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세무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도 정비 분야 소위원장입니다. 그쪽은 제가 컨트롤을 할 거고, 기타 뭐 자본거래 관련된 것들, 다른 전문가분들 많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세무 컨설팅 지원센터 가시면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보고서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초기 버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이게 이 PPT 장표가요, 세무사님, 실제 이제 회사 정관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의 PPT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정관이 이런데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 조문별로, 주요한 조문별로. 그래서 보고하는 그런 서식이니까, 요건 제가 나중에 주최 측에 요 파일은 PPT 파일 드리고 갈게요. 혹시 이제 이게 필요하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이 우리가 이제 기장만 하시다가 컨설팅 단계로 진입하는 제일 첫 번째가
정관 변경 컨설팅입니다. 회사의 과거 원시 정관을 현대 트렌드에 맞게끔, 회사 현황에 맞게끔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출력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PPT를 해가지고 띄워서 보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뽀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도 또, 그러니까 보수도 제대로 받는 게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형식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PT 드리고 갈게요. 네, 자,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고요. 맨 밑에 보면 상법의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닌 한은 정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상법 규정이 뭐 하여야 한다 형태의 강행 규정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상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규율할 그런 자치법규를 정할 때 효력이 있게 됩니다. 간혹 상장법인 정관을 잘못 뺏겨가지고 비상장 기업인데 분기별로 배당할 수 있다고 정관에 기재한 정관도 제가 봤어요. 그거는 무효입니다. 비상장 기업은 분기 배당 안 되고요. 중간 배당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법을 위배한 거는 무효가 되고요. 상법의 틀 안에 있는 거는 정관에 기재하면 다 우선적으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게 이게 자치법규라는 얘기입니다. 정관도 그렇고요. 이후 시간에 공부할 뭐 임원 보수 규정, 뭐 임원 퇴직금 규정 다 회사의 내부적인 구성력이 있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회사 임직원들이 지킬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명칭이 규정인 거지. 자치법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죠? 근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정관도요. 정관 폼을 쭉 보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전문별로 뜯어서 대표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현장에 우리 기업체 그런 제도 정비 관련된 컨설팅을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지금 세무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기장업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표 상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인데, 보험 설계사.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보험 설계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접근합니까? 컨설턴트라고 접근하죠. 무슨 뭐 이상한 명함, 뭐 중소기업, 뭐 진흥, 막 정부 기관인 것처럼 막 호도하는 그런 명함 파갖고 다니면서 대표랑 약속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세금 6억을 현금 없이 뭐 아니 세금 없이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도 정비가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샘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회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게 대표님 회사의 정관입니다 라고 갖다 주고 그래요. 그 조문의 내용을 대표한테 이런 조항들을 회사에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넣는 게 좋겠고, 요거는 뭐 굳이 회사의 현황에 안 맞는 거니까 빼는 게 좋겠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대표한테 보고하고 대표가 의사결정을 해서 만든 정관이 아니에요. 회사의 자치법규를 외부의 제3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보험 설계사가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회사여야 되고 회사의 대표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지킬 거니까. 그래서 조문조문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회사 현황에 맞는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요. 의외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말에 뭐 상여금 뭐 이런 것도 보면 회사의 실무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임원 보수 지급 비용 다 정비돼 있거든요. 근데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항상 그래요. 전화 오면 회사 규정 먼저 확인했냐고 물어봐요. 안 했대요. 자기 회사가 지킬 자치법규를 지금 회사에 정해져 있는데 왜 그걸 세무사한테 전화하냐고. 자기 규정을 봐야죠. 규정이 언제 주게 돼 있고 어느 정도 범위로 주게 돼 있고 어디서 결의하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규정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킬 자치법규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건 보지도 않고 세무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세무사님들이 이제 그런 제도 정비를 해주게 되시면 그걸 꼭 어필을 하셔야 돼요. 이게 회사가 지킬 법을 만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무를 하실 때는 이걸 먼저 꺼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 의사결정할 때 내용과 한 3, 4년 뒤에 회사가 규모가 커질 때 또 직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죠, 내용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정하는 거예요.
1차 계정. 네. 그 다음에 또 지나서 2차 계정, 3차 계정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관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꼭 설계하실 때 대표한테 그 원지를 꼭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무사님 피곤해집니다. 네, 그런 자치법규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시간 임원 보수기죠. 정관 변경은 주청 특별 결의입니다. 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3분의 2와 발행주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 요건이죠. 이 요건이 뭐 이렇게 안 지켜질 그런 비상장애는 거의 없을 테고요. 특별 결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정관 변경은 아까도 보셨죠? 특별 결의가 있는 때 생깁니다. 공정받을 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립할 때 원시 정관은 공정이 효력 요건이에요. 공정 받지 않으면 효력이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설립 이후에 유효한 그런 변경들은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공정이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정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대항력 때문에 공정을 받는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정관의 조문별 진단입니다. 상호. 이게 이제 진단. 현재 회사의 정관에는 상호가 영무상호를 쓰고 있는데 영무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점 마음같이 영무상호를 추가하고 이제 이 보고를 세무사님 할 때는요. 조금 세무사님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이해도를 높이는 거니까. 저희 정관 샘플이 1338쪽에 있거든요. 1338쪽 보면 정관이 있고요. 이 표준 정관 샘플은 아까 세무사에 가셔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 카페에 오셔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한 60여 개 조문 될 거예요. 64개. 중간 배당에서 64개 조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표준 정관 샘플입니다. 조문 하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보고를 제가 대표한테 할 때는요, 이 표준 정관 파일이 대표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 띄워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고, 대표가 이 이제 표준 안을 보고 같이 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점 안같이 영무상호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이건 뭐 당연히 컨펌이죠. 우리 영무상호 수고인데 정관에 빠져있네. 놓읍시다. 하게 되는 거죠. 넣는 거로 결정이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특정 법인이 이슈잖아요. 현재 법인이 있고 이제 별도의 법인을 새로 만드는, 그때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거니까 상호부터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야 되죠. 그렇죠? 어디 가서 보면 되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면 법인 상호 검색 메뉴가 있죠. 거기서 조회해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아마 이게 그동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설립할 때 그 대표님이 세무사님 우리 저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법무사한테 가시라고. 등기부등본 나오면 그때 전화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니까. 사업자 등록까지 시키시나요? 그러니까 등기 나오면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 주세요. 난 기장기 가서 갖고 갈게. 뭐 이렇게 하시나요? 설립할 때부터 우리가 잡으세요. 설립할 때 핵심적인 게요. 제일 핵심적인 게요. 주주구성입니다. 향후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주주구성 설립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텍스의 전문가는 세무사가 해야 됩니다. 법무사는 그냥 등기 관련된 업무 그냥 대행해주는 사람이고, 법무사도 이 정관도 대부분 다 상법의 내용이거든요. 텍스 관련된 조항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상법에 있는 내용은 다 상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건 컨설팅이 아니에요. 근데 텍스 관련된 영역은 컨설팅의 영역이에요. 근데 법무사님이 텍스의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법무사님 텍스 몰라요. 세무사가 관여하셔야 됩니다. 설립할 때부터 정관부터 세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PT 하시고 주주구성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안 짜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설립할 때부터 이렇게 돼야
이제 기장 계약할 때부터 20만 원 기장료 하니까 우리 10만 원 더해서 30만 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진짜 10만 원, 20만 원 더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내가 발을 요쪽 기장하는 시장 외에 이런 거 발을 담그시잖아요. 앞으로 해줘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3월달 되면 조정하고 이런 거, 뭐 급여 얼마 결정하고 이런 거 세무사님 다 안 짜가지고 보고하고 다 추가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 결산 보고까지 한다고 그러면 또 가가지고 보고하고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절대 불러서 하십시오. 회사로 불러서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못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서 이제 상호 결정, 주목되는 상호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특허청, 키프리스 가셔가지고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가지고 혹시 우리가 쓰는 이 상호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미리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의외로 많아요, 선생님. 그 상호 검색 가가지고 딱 검색을 해봤는데 주목되는 상호가 아예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특허청 가봤더니요. 법인은 설립되어 있지 않는 그 상호인데 누군가 상표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주목되는 상호 없네 해서 그 상호 이제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상표 등록한 사람이 뭐 상표권 위반으로 뭐 이렇게 소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기는 안 뜨는데, 여기는 주목되는 상호 안 뜨는데, 아예 없는데, 상표 등록을 누가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메인 검색해보면 좀 쓸만한 거는 다 누가 막 해놓고 그런 것처럼 상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검색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호 결정 끝난 거고, 이제 다음 점은 넘어갑니다. 목적사항. 대부분 회사가 목적사항이 좀 이렇게 좁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넓게 정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아니, 그거 목적사항 추가가 되면 그때 조청 열어가지고 그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실무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대표가 되게 급해요. 이거 조청하고 또 등기 쳐야 되고 또 사업자 등록 종목 추가해야 되고 이게 은근히 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좀 넓게 정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자후기 시스템 가시면 대한민국 상장회사의 정보를 제가 다 볼 수 있죠. 그죠, 선생님? 네. 그래서 대표가 이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업종, 해당 업종 중에 상장된 회사가 어디 있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쪽 업계에 관심 있는 대표 다 알아요. 어떤 회사 상장돼 있고 그러면 그 상장 기업 들어가서 목적사항을 미리 스크랩을 합니다. 네. 조사를 먼저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대표가 이제 그걸 쭉 보시고 요것도 추가하면 좋겠는데요. 요거 추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런 목적사항을 회사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만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트 가셔가지고 상장기업 목적사항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정수기 관련된 업체 신설법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동양매직인가 하여튼 어디 했는데 그 회사는 목적사항만 한 2-3페이지 돼요. 상장 기업들 중에 목적사항만 이제 2페이지 되는 데도 있어요. 60몇 가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사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가 하는 이제 처음에 신설법인을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커지면 그런 회사처럼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유관 업종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쭉 보고 고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단해봤더니 현재 지금 정관을 진단해봤더니 목적사항이 설립할 때 그 기재사항 몇 개 안 줄, 뭐 2-3개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다 해서 별점함과 같이 목적사항을 대표님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쭉 고릅니다. 그럼 이제 회사가 결정한 게 되는 거죠.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공고 방법. 지금 공고 방법도 보니까 일간신문이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개정 상법에 맞춰서 전자적 방법 홈페이지 공고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홈페이지 공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의적인 방법일 때 신문에 하는 거로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 하죠. 그럼 대표도 이거는 뭐 다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할 때는 이 도메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도메인이 꼭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 혹시 이제 없다고 하면 도메인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기재하면 되죠.
이게 회사가 보면, 여기 서울특별시 발행되잖아요. 근데 근데 서울 경기도랑 하면 그런 회사 되게 많아요. 회사 본점 경기도에 있는데 막 서울에 공고하라는 걸로 돼 있고요. 서울에 있는데 막 경기도 경인일보에 뭐 한다라고 돼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가 이전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제 변경을 안 한 거죠. 해당 시군구에 사는 게 맞잖아요. 부산이면 부산일보에 하는 게 맞잖아요. 서울 일간신문에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주주 내지 이해관계자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믿을 거예요. 회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이제 조문조문 다듬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네, 발행할 주식 총수도 예전에는 세무사님 수권 자본주의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옛날 정관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발행할 주식 총수 8만 주. 설립할 때 거의 4분의 1을 2만 주. 이게 다 개정이 됐죠. 수권 자본주의제가 폐지돼서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는 1000만 주로 하셔도 되고 1억 주로 하셔도 되고 좀 넉넉하게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뭐 특별히 의사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죠. 대표가 이렇게 보고하면 뭐 그러면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제 공란으로 가져가면 뭐 묻겠죠, 세무사한테. 세무사님 몇 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한 1000만 주 정도 하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1000만 주로 하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1억 주로 막 했는데 지금은 1000만 주 정도? 비상장 기업이 이제 커져서 기간 들어오고 하면 뭐 그때 한번 이제 정확하게 있으면 될 거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1000만 주까지 발행할 일은 거의 없죠. 1000만 주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요거는 불변값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을 우리가 설립한 거라 그러면 정해야 되는 건데 만주를 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결정이 되냐면 실무적인 상황으로 보면 먼저 자본금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하죠. 5천원으로 할지 뭐 1억으로 할지 그걸 먼저 정합니다. 그럼 이제 액면이 예를 들면 뭐 10,000원이면 자본금 1억이면 만주가 될 테고 액면이 5,000원으로 되면 2만주가 되겠죠. 그러면 산수해가지고 기재하면 되는 거죠. 자본금이 결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 신설법인 컨설팅 하실 때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지분율대로 금융 흐름을 관리하는 요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세무사가 해야 됩니다. 세무사가. 다른 전문가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법인 설립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다 법무사한테 그냥 하라고 그냥 넘기고 계셨잖아요. 직접 관여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법무사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서류를 필요해가지고 등기하는 업무만 하시고 정관, 주주노무 세팅, 이거를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법인 설립하게 되면 법무사한테 주주 관련된 게 잔액증명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발기인 대표자의 개인 통장에 예를 들면 1억짜리다 그러면 개인 통장에 있는 1억 잔고증명을 떼가지고 법무사한테 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주주명부가 들어갑니다. 그죠? 주주명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 가가지고 등기부등본, 사업자 사본, 주주명부 해가지고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자, 법인 통장이 개설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 통장에 있던 주금 있잖아요. 1억에 대한 거. 주금이 법인 통장으로 이체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표님이 100%인 지분 구조면 본인 통장에 있는 거 그쪽 이체하면 되는 건데, 무슨 지분을 다 쪼개잖아요. 25, 25, 25, 25로 했다 그러면, 사모님하고 자제분들 2명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 법인 통장에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가 2,500, 사모님이 2,500, 자녀가 2,500, 자녀 2가 2,500, 이렇게 입금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주명부 20, 25, 25 이렇게 제출이 됐잖아요. 여기 주주명부 이런 데 이렇게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주주구성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 안 그러고 대표님이 다 입금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주주만 그렇게 25%씩 돼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자제분들 2명은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아까 주주의 의무 보셨잖아요. 주주의 의무가 뭐였어요? 주금 납입 부분이었잖아요. 돈 안 냈죠?
근데 주주로 돼 있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 설립 단계 어느 누구도 그런 주주 구성에 대한 금융 흐름에 대해서 체크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의신탁 효과가 나중에 회사가 커지고 또 어떤 폐해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주주 명부대로 주금 납입을 하시고, 자녀들의 소득 설정가 없다고 그러면 2,500만 원씩 증여세 현금증여 한거로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현금증여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본인 100% 설립해가지고 동시에 뭐 주식을 증여하는 형태로 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현금하는 형태로 합니다. 주식을 하면 또 뭐 어쨌든 뭐 할 일도 없지만 주식 평가 줘서 뭐 들어가야 되고, 주식을 이전한 게 돼가지고 그냥 설립 단계에 25%씩 그냥 되는 구조로 그 방식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혹시 놓쳤다 그러면 이제 주가 안 높을 때 지분증여 플랜, 그때는 이제 주식 증여로 해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톡 옵션. 스톡 옵션도 이것도 등기 사항이거든요. 스톡 옵션도 주식 매수 선택권 조항이 없는데 필요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상장할 계획이 있으면 스톡 옵션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서 뭐 빼자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넣어놓고 뭐 주총에서 부여 안 하면 또 되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 대표가 결정하게 하시는 거, 이게 필요한 조항인지 그렇지 않은 조항인지 내가 설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결정하게끔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때 주주의 권리 얘기하셔야 되죠. 직원들 주식 주는 거는. 그럴 때 스톡 옵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본인이 그쪽에 진짜 찐 전문가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소개받아가 그쪽에 이제 전문가를 뭐 임원이나 뭐 이렇게 영입하잖아요. 그럴 때는 당장 지금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뭐 돈을 많이 못 주고 최소 연봉을 주고 플러스 알파로 스톡 옵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죠. 그럴 때는 여기 의미 있는 조항이 되죠. 그런 상황이면 여기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의 실정이나 현황에 맞게끔 상황을 진단하고 넣을지 말지를 회사가 결정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향후에 자기주식 취득 거래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지만, 자기주식 취득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취득 단계에서 조세 문제는 없는 거로 지금 국세청도 운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하게 되면 20%, 25%를 내고 일단 자기주식 회사로 이제 판매하는, 취득하게 하는 그런 거래를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럴 때 정말 규정이 있어야 할 테고요. 그래서 이건 꼭 넣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 넣는 거예요. 주식 양도 제한 관련 조항도 뺐구나. 양도 제한도 이제 필요한지 파악하시고 넣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관에 정하면 거기 양도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팔게 하는 건 아니고요. 팔되 이사의 승인을 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의스탁 주식이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마음대로 못 팔게 이제 그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 제한을 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명의스탁 그런 주식도 없고 주주 간에 자유롭게 양도하는 게 더 편리한 그런 회사인데 양도 제한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불편한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땐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가진 샘플로 회사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회사가 이거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자기 회사 정관에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다 팔고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설계 방식이 이제 그런 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 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건 사례인데요. 양도 제한 규정을 활용한 주가 관리
이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주주가 이제 양도하게 되면 이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을 정관에 넣고요. 주식 거래를 할 때, 이제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승인 요청을 해요, 이사에. 회사가 거부해요. 그러면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상대방은 매수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네가 사주거나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이제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주식가 비상저가 따라 평가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이제 회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은 그 상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협의하게 돼 있어요. 네. 매수 청구하는 사람하고 사는 그 당사자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협의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상법에 법원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네. 그럼 법원에 이제 매수가에 결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비상장 주식 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죠. 이제 우리 비상장 주식 세무사님 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를 가지고 평균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 손익 가치가 사실은 그 무의미한 경우가 많고 이게 그 할인율이 10%잖아요. 요새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 할인을 하니까 굉장히 수익 가치가 높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그 주장을, 그 법무법인을 잘 써가지고 판사들을 그렇게 설득을 한대요. 손익가치가 큰 무의미하고 너무 이자율이 과다해서 이렇게 할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산정이 되고 돼 있다. 그래서 그 손익가치까지 반영한 평가 금액, 자산가치만 반영했을 때 평가 금액, 그래서 그 갭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자산가치로만 평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한번 써먹을지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양도세 이제 신고할 때요, 법원 판결문 딱 붙여가지고 신고했는데 세무서 연락 안 왔답니다. 법원의 판결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과세관청에서. 다른 걸 걸지 않는 한은. 그래서 주가가 너무 높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믿을 만한 얘기예요. 세무사회 그 위원들 회의할 때 본인 실제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때 신고하고 그때가 한 3년 지났을 텐데 연락 안 왔다고 그러니까 양도세 결정하면 뭐 거의 뭐 6개월 안에 전화 오잖아요. 네, 안 왔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양도 제한 규정 그런 의미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총 소집 통지 2주간 전에 요거 생각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서면이랑 결의 요게 있어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주간 전에 하고 이제 이외적인 그런 내용도 정관에 다 담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이견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표님 이거 서면으로 저희가 주총 관리할 겁니다라고 하면 뭐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하겠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정관 보니까 2주간 전에 하는 거로만 돼 있고 예외적인 그런 내용이 정관에 담아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가하고 서면 결의 내용을 꼭 추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것 같이 하면 된다. 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거 한번 보셨죠?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감사 수도, 그러니까 이사회를 구성할지, 뭐 제외시킬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사 3명 구하는 게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기업체마다 보면. 대표 일단 한 명이 있고, 사모님 뭐 들어오고 2명이 확보된 거잖아요. 자녀들이 또 너무 어리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해보니까 고등학생 등교서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임원 등기하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 있고 이제 성장 정도는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예 모자라게 되죠. 그럴 때 그 회사가 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시면 세무사님이 비상근이사로 들어가세요. 그 이사 구성 요건이 상급 비상은 상관없거든요. 세무사님 비상근이사로 들어가셔서 그럼 이제 회의할 때 가면 이제 검업비 한 50만 원씩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다가 이제 기회가 되시면 주식 좀 싸게 해서 한 3%나 5% 정도 들어가시고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한 그런 거 한 10개 정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또 나중에 IPO 가가지고 대박 터질지 그걸 누가 합니까? BTS 그 방시혁이도 예전에
미국 진출한다고 막 돈 없어가지고 강남에 막 돈 꾸러 다니고 막 이랬댔잖아요. 그래서 누가 5억 꽂아가지고 400배 이익 봤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하려고. 예. 지금 화장품 회사 한 군데 3% 사장이 증여해주기로 한 데 있고, 환경기업 관련된 것도 한 군데 있고, 지금 저는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기장 영업을 본격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지긴 한데, 생사님들은 부산 지역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기회 되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의사결정 안으로 들어가시면. 네. 네. 그래서 이사의 구성 여부 이렇게 진단하셔가지고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기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뭐 거의 그 상법 조항대로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사의 책임 감면도 조항 얘기하면 이것도 다 넣자고 하시죠. 왜냐하면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비상장 기업이 뭐 회사에 대해서 책임질 그런 어떤 뭐 소의 원인이 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뭐 넣어놔서 뭐 나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6배 이내에만 회사의 책임자를 그 조항이니까 이것도 안내하면 이제 다 넣자고 하십니다. 넣는데. 자, 이사의 소집 통지. 이사회는 1주간 전에 통보하고 돼 있고, 우리 주수청에는 아까 2주간 전인데 10일 전에 할 수 있고 통지 생략할 수 있고 서면 결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사회는요 1주간 전이 원칙인데 상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청은 딱 1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사회는 단축할 수 있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며칠로 할 거냐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 3일 전 정도? 일주일이면 텀이 너무 길잖아요. 3일 전에 통보하고, 이사들이 이제 모여 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3일 전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3일 전을 하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주총회는 서면 결의로 해가지고 주주들이 회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이사회는 서면 결의 안 됩니다.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들 3명 모여서 회의해야 됩니다. 이사회 구성을 하면 생략 안 됩니다. 통지는 생략할 수 있어요. 통지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사감사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사의 의사록과 이사감사의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가 같이 서식으로 구비되셔야 됩니다. 이사감사 동의서. 그래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이사회는 생략할 수 없다. 주총은 가능한데 이사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 내용 기재하시고. 네. 이제 핵심적인 정관 한 60여 개 조문 중에서요 텍스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조항입니다. 기본급 4억 받았고요, 상여금을 1억 받았고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요건에 해당이 돼서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셨어요. 그게 15억이네요. 임원 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일까요? 30초 생각해 고민해 보세요. 작년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알죠? 가만히 계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만 한번. 네. 임원보수 얼마 받은 거예요?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보수, 선생님 얼마 받은 거죠? 20억? 저분 다 보셨어. 이 질문을 드리면 다 5억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우리는 세법의 눈으로 이걸 보는 거거든요. 사실 질문에 함량이 있는 거예요. 앞에 가로가 상법상 임원보수가 얼마냐고 여쭤본 거예요. 상법상 임원보수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선생님 나오거든요. 임원은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근로자는 이제 고용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임금이랑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임보수의 개념이다 보니까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지급된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요. 퇴직금 내지는 퇴직 1호금까지도 임원보수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보수는요, 월급수당, 상여금, 퇴직금, 퇴직금 다 포함합니다. 세법의 체계가 보수, 퇴직금 이렇게 구분해서 세법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상법에서는요, 퇴직금 얘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사의 보수, 그렇게만 나옵니다. 상법에서는.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법상 임원보수는 20억이 되고요. 세법상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5억 원. 기본급하고 상여. 그리고 퇴직금으로 분류과세하는 게 15억 원.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그동안 이걸 보거든요. 이걸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제도 정비하셔야 되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법 조항 볼게요. 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총의 의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의 보수. 정관에 정할 수도 있고요. 주총의 계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 기장하는 업체가 임원 보수액을 정관에서 정할지 주총 계류를 정할지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어디로 하라고 상담하실 거예요? 상장기업들은 주총에서 매년 정하거든요. 상장기업의 주총 안건 매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잖아요. 매년 주총에서 정해요. 우리 비상장기업은요. 정관에 넣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관에 그 한도를 얘기합니다. 한도를 정관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이 30조 요 정관 있죠? 이게 대한민국 공구 의료업체의 정관입니다. 매출액이 수천억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산 총액 한 2천억 되는 연간 임대 수익이 100억 넘게 나오는 부동산 임대법인 정관입니다. 임원 보수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가장 상단에 있는 자치법인 정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임원의 퇴직금 주총 결의로 정한다. 자, 보세요. 됐나요? 정관은 상법의 영향을 받죠. 일반적으로. 상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않을 주총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 정관은 임원의 보수 또는 임원의 퇴직금 주총계를 정하는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죠? 상법 위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법 위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텍스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보면, 상법도 문제가 되는군요. 임원의 보수는 주총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상황이 회사가 임원 보수 결의안 주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연봉은 3억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률적인 이 보수에 대한 어떤 효과 지금 이 상태일까요? 정관의 보수를 주총계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주총계로 정해야 되는데 정한 적이 없어. 근데 3억씩 연봉을 매년 받고 있어. 그러면요. 세무조사 나왔어요. 정관에 이렇게 돼 있어. 보수 주총계 정한 거 주총의사로 좀 봅시다.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다 가지기금이에요. 청구권 없는 보수 받고 있는 거예요. 3억씩 매년. 송구부사입 처분할 수도 있겠죠. 송구부사입 상해 처분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진짜예요. 판례 어디 있을 텐데. 없나? 판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없나? 임원 보수할 때 있어요. 하여튼. 네.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임원 퇴직금 주총계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퇴직하는 임원이 생겼어요. 그럼 이 정관대로 하면,
임원이 퇴직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정관에 봤더니 주총계를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주총 열어야 돼요. 주총 열어가지고 그 사람 퇴직한 사람 퇴직금 얼마 줄지 주총에서 결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법 위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상법 위배한 거 없잖아요. 주총해가지고 퇴직금 얼마 줄지 정했잖아요. 상법에서 정한 대로. 세법은요? 세법은 어떤 걸 요구하고 있죠? 규정을 요구하고 있죠.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규정 없고 주총 결의로 줬잖아요. 이거 퇴직금 소금부사님 대상이에요. 세법에서는 주총 결의를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주총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법상 문제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 거의 비스무리하죠. 임원 보수는 퇴직금, 임원 퇴직금 주총의 결의를 정한다. 이렇게 있으면 주총의 결의로 매년 임원 보수도 결정해야 되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퇴직금은 주총 결의를 정한다 하면 안 돼요. 상법상은 위배가 아니지만 세법상 문제가 돼요. 퇴직금의 지급은 주총의 결의를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70쪽입니다, 선생님. 이거 이 조항 별표 3개 쳐놓으셔야 돼요. 1항 보수에 대한 거 규정하시고요. 2항 퇴직금에 대한 걸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 정관에다가 임원 퇴직금을 뭐 12년부터는 3배 주고 20년 이후는 뭐 2배 주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다 위임시키죠. 세법에서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위임 규정도 인정이 됩니다. 이사감사의 퇴직금은 주총 결의를 정한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시키고 별도로 주총 열어가지고 규정을 따로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수도요. 이사의 감사의 보수는 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제정한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1인당 보수 한도는 10억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로의 의미가 보시면 자 여기서 보수는 이 퇴직금이랑 별개의 소득을 얘기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놓으셔야 돼요. 앞에 사례에서 선생님 보세요. 이 사례에서 임원의 보수, 임원의 퇴직금 주총계를 정한다라고 해놓고 회사가 주총을 한번 열어가지고요. 임원의 보수는 한도를 10억으로 한다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실제 집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회사는 이 퇴직금은 별도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집행을 한 거예요. 근데 회사의 정관에는 1인당 얼마로 돼 있다고요? 한도가? 10억으로 돼 있어요. 요거만 집행했으면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회사가 정한 1인당 보수 한도는 10억인데 얼마를 지급한 게 돼요? 20억을 지급한 게 돼요. 상법상. 그러면 세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상법상 한도 초과죠. 10억 소음분 불산이 상해가 되죠. 네. 여기 이제 세무사님들은 계셔가지고 없는데 이런 개념 때문에 보수 한도 초과로 해가지고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들이 느낌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요?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네, 많습니다. 네. 업체 경험하셨어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상공에서 과정 강의할 때 여러 번 뵙고요, 대표님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해서 반드시 이 보수가 퇴직금과는 별개라고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문제 없죠. 아까 그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조항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런 거죠. 현재 정관은 보수와 퇴직금을 구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보수의 경우 주총 결의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총의 결의를 한 적이 없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급여가 낮고 이제 뭐 그러면 뭐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뿐인 거지. 이제 국세청도 이제 저 제주도에서 뭐 이런 상법 강의 이런 거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AI에다가 뭐 코딩 값 입력해 놓으면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죠. 중간 배당 조항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3월 결산 배당 이후에 이제 중간 배당을 하시게 되면 정관에 중간 배당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가지금 처분 받습니다. 없으면 세무상 가지금이 된다. 그래서 정관 다듬으실 때 중간배당 조항도 꼭 넣어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현재 정관이 중간배당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결정한 같이 변경 한 개 주겠다 그러면 대표님은 무조건 오케이죠. 이거는 오케이 될 테고. 현물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배당도 회사가 이제 향후에 뭐 주가를 이적으로 낮추는 그런 플랜을 들어갈 때 현금이 있으면 배당을 하면 되는데 현금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는 또 현물로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현물 배당 넣어놓으시고, 그다음에 감액 배당 이것도 넣어놓으시고. 이거 내년에 개정돼서 이제 감액 배당은 이제 한물 간도 플레이 되죠. 취득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뭐 하니까 그것도 넣어놓으시고. 네. 벤치마킹 방법, 아까 전자공인 시스템, 뭐, 그 얘기니까 특별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업보고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거든요. 보면 이런 것들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됩니다. 다 복사 떠지기 때문에 긁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장 기업들 정관들은 이제 그 최신 변화된 상법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된 정관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이렇게 정관을 마무리했는데 12시 반에 식사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10분 쉬고 할까요? 어떻게?